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 2월 28일이죠. 알렉산더 엘더의 언제 매도할 것인가 마지막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 레전드 중에 한 명이죠. 피터 린치 책을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알렉산더 엘더의 끝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부분은 좀 염려스러운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초보 투자자분들은 사실 직접적인 트레이딩으로 대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드릴 설명은요. 제목 자체가 주 하락세의 주가 변동대에 진입하고 빠져나오기 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 제가 염려스러운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주봉 차트 전에 이제 지번 시간에 설명드린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 또 2007년에 S&P 500 지수를 확인하면서 약세 다이버전스가 보이는 부분에서 매도 그리고 공매도 신호를 보냈다고 말씀드렸고, 이 강력한 신호들은 26주 이동평균선과 13주 이동평균선이었죠. 26주와 13주 이동평균선의 데드크로스로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약세 다이버전스의 확인과 데드크로스의 확인, 이 두 부분의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고, 또한 공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월간 차트, 주간 차트에서 장기 차트에서 확인이 된 부분이 그 공매도 그리고 매도 전략을 명령하면 일간 차트로 가서 진입과 청산 전략을 짠다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바로 삼중창 매매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삼중창 매매, 이 부분이 시스템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핵심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부분에서는요 6개월간의 시어스 홀딩의 주가 추세를 나타내는 그 그림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시어스 홀딩 180달러에서 이제 100달러로 하락을 하면서 아주 단순한 전술을 써본다라고 책에서 나와 있는데요. 1일 MACD 히스토그램을 살펴서 MACD 히스토그램이 영선 위에서 하락할 때마다 공매도한다. 이런 상승세의 반전은 주요 하락세가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신호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영선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 그림을 똑바로 그리자면, 이렇게 영선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 영선 위에서 하락할 때마다 공매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상승세의 반전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하락세가 시작이 될 거라는 신호다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주가가 과매도 수준인 일봉 차트의 하단 채널선 부근으로 하락할 때, 일봉 차트의 하단 채널선 부근 여기죠. 이 부분으로 하락할 때 공매도의 포지션 차익을 실현하라. 그러면 결국에는 더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차트의 수직 점선 화살표 지점에서 4번의 공매도 신호가 보인다. 각 신호는 실제 고점을 찍은 날 발생했는데 정확도가 아주 높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살표 지점 여기입니다. 여기 지점과 여기 지점에 이제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는 건데요.
일단은 좀 얇게 펜을 얇게 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MACD 히스토그램의 고점 부분이 형성되고 하락하는 지점이었어요. 이 부분들이요. 하락하는 지점에 일단은 여기서는 소폭 상승을 했지만요. 네, 주가의 차트에서는 이제 상단 채널선 부근, 그러니까 그 주가의 이동평균선과 상단 채널선 부근의 부분에서 공매도 타임을 잡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의 하락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다가 이제 하단 채널선에 이제 청산을 한다는 뜻이죠. 네. 일단은 그러니까 매수의 반대 부분이 확인이 많이 됩니다. 그죠? 그 하단 채널선과 그 가치 부분에 이제 중간 부분에서 매수가 이루어졌고 상단 이제 엔빌로프 채널선 상단 채널선에 매도가 이루어졌던 것과 반대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엘더가 또 얘기하는 것은 사실 완벽한 시스템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꽤 괜찮은 시스템이다. 결국에는 이렇게 MACD 이제 히스토그램이 영선으로 아래로 하락을 하면서도 주가가 이렇게 계속 공매도를 유지하다가 하단으로 이제 닿았을 때 매도를 하는 전략들은 사실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이 원칙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승률이 높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꽤 괜찮은 시스템이다라고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완벽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면 스스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완벽주의는 잊어버려라. 돈 벌자고 하는 게임이지 자존심 세우려고 하는 게임이 아니다. 절대적인 고점, 절대적인 바닥을 포착할 수는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해라. 추세 중앙에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 거기에 만족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설명드릴 부분은 또 중요한 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미국 금융회사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2005년과 2009년 사이에 일단은 이번 차트의 제목은 강세장에 저항이 없고 약세장에는 지지가 없다. 저항과 지지의 부분을 절대적으로 사실 신뢰한다면 또 안 될 수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우선은 지금은 옛날 얘기가 되었지만 은행들이 아무 때나 대출을 남발하던 시절이 있었다. 최근 은행들의 비행을 지적하는 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레고리 주커만의 최고의 거래, 그리고 마이클 루이스의 빅쇼트 등의 이런 책들이다. 빅쇼트는 저는 이제 영화로 봤었거든요. 네, 서프라임의 사태에 있어서의 그 배경을 다룬 영화인데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신다면은 미국 그 서프라임 시대의 경제 상황을 좀 정확하게 포착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빅쇼트의 영화 기억이 남았었고요. 이런 책들이었다. 그래서 2007년 은행들은 연쇄 파산 사태에 빠졌는데 한마디로 자업자득이었다. 2008년 일부 은행은 합병되거나 인수되었고 일부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런 운 나쁜 은행 중에 하나였다. 이 그림에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는 55달러 부근의 마지막 봉우리를 향해 가면서 기력이 다 빠지고 있었다. 그래서 적색 사선 화살표로 표시한 여기죠?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몇 차례 약세 다이버전스를 주목하라. 네, 약세 다이버전스를 주목하고 이렇게 계속적인 어떤 MACD의 하락이 나오는데도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죠.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일로 표시된 지역에 빠른 13주 이동평균선이 26주 이동평균선보다 하락하면서 약세장을 확증했다. 여기죠.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나왔던 부분. 네, 여기서 이제 확증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번 시간에 확인했던 대로요.
그리고 200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이 단 한 번도 여기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 구간대는 매수를 안 하셔야 되는 구간이죠. 장기 이동 평균선을 단기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로 이렇게 나가지 않았고 안착이 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후배열로 하락을 할 때는 절대적으로 매수하면 안 되는 포지션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계속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는 속임수, 이 번째 부분은 속임수 신호로 빠른 이동평균선이 느린 이동평균선 위로 상승한 일주일이었으나 이렇게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왔던 그 부분이 진정한 골든크로스가 아니었던 부분이었죠. 주가가 3지점과 4지점으로 상승하는 데는 죄송합니다.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후에 다시 바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는 어떤 패턴도 완벽하지 않으며 때때로 발생하는 속임수 신호는 매매의 통상적인 리스크라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속임수 신호에 대한 것이 이제 통상적인 리스크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했다라는 거죠. 네, 골든 크로스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었던 부분. 몇 번의 급격한 반등으로 하락세가 일시적인 방해를 받았다. 급격한 반등으로 이제 이게 3에서 4지점으로 상승하는데 두 달도 못 되어서 19달러에서 39달러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구간에서 이제 주가가 잠시 2배 넘게 뛰었다가 다시 큰 하락을 보이는데 이래도 약세장 내내 공매도 포지션을 계속 마치 이제 장기 패턴으로 보유할 것이냐라는 의문점을 던지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포지션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져간다면 조금 안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주식이 물린 가련한 공매도 보유자들이 처음에는 질질 끌다가 공황 상태에 빠져서 앞다투어 환매에 나서면 이렇게 주가가 약세장 내 반등은 아주 급격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공매도 부분에서 다뤘던 패턴이었죠. 자포자기한 공매도자들이 없어지면 다시 하락세가 시작된다. 지속적인 약세장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칸의 주가는 중기 고점인 39달러 부근에서 주당 3달러까지 폭락을 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봉 차트에서 전략을 결정하고 일봉 차트에서 이를 결행해야 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봉 차트를 다시 살펴보자. 이 차트의 전략의 방향은 이렇게 일러주는데요. 단기 일봉 차트로 돌아가서 진입과 청산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주간 차트에서 네, 일간 차트로 잠깐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는 절망적이었던 부분이었죠. 이게 아까 그 주간 차트에서 이 일간 차트의 확대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네, 이 부분을 확대를 했거든요. 네, 내려보자면요. 여기서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제 하락 장세에서 잠깐의 진입과 그다음에 또 청산 전략 이런 부분이 제가 초보 회원님들한테는 염려스럽다고 말했던 부분이었고요. 네, 그 부분과 같이 연동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를 계속해서 언급해드리는 것 자체가 다이버전스 정말 중요한 이제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구별하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정말 필수적인 부분이 엘더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계속적인 하락을 보이는데 장기 이동 평균선 부분에서 그보다 더 단기 이동 평균선이 하락을 하고 있었고 여기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지점이 보이시죠?
네, 이 지점을 일단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동평균선의 교차, 그리고 하단 채널선 부근에서 또 주가 가치 부근으로 가는 구간에서 MACD 히스토그램의 양선으로 전환되는 부분, 일간 차트였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전에 히스토그램에 이제 상승 부분이 나오는데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강세 다이버전스죠 이게 바로. 네,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선 위상으로 상승을 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 구간에서도 이제 그 MACD 선 자체도요, 이렇게 같은 수준의 이제 하락세가 나오고 나서 다시 상승으로 돌아 나가는 구간에 주가는 계속 하락했다는 것이 이제 거짓 하락의 끝을 좀 알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여러 가지 확인을 하시는 거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방금 집어드렸던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버스의 상승과 이제 하락이 진행되는 구간에 이제 상단 채널선이었잖아요. 이 구간이 이제 매도 관점이었죠. 그런데 다시 재매수를 만약에 지정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하락 구간에는 당연히 아니고 이렇게 상승 구간에서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또 이 구간의 상승은 이 전체적인 어떤 약세 다이버전스로 MACD가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주가는 더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서 약세 다이버전스로 또 매도 관점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큰 하락을 보였었죠. 이렇게 오히려 그때는 또 공매도 타임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이런 이제 매수와 공매도, 매도 부분, 매수와 매도, 그리고 공매도를 같은 패턴으로 분석을 하지만 사실 이게 정확한 원칙으로 정립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월간 주간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그다음에 일간 차트에서 세세하게 다시 한번 또 따지는 그런 삼중창 매매 시스템으로 트레이딩을 계속해서 나갔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세 시장에서 계속 공매도 관점에서 이렇게 특히 강세 다이버전스를 보내는 그 신호에서는 계속 공매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때는 바로 히스토리의 강세 다이버전스를 보이는데 계속 공매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래서 압도적인 세력이 내가 있는 곳으로 밀려 들어오면은 36개 주랭랑을 쳐라 라고 이제 엘더는 또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매 포지션에 대한 부분을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복습을 해드렸고요. 엘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봐라. 우리는 해마다 동일한 주식들을 계속 매매한다. 가끔 새로운 기업이 기업 공개 명단에 오르기도 한다. 이 책을 마무리 지을 때쯤에 테슬라가 주식을 상장했다. 이런 소소한 변화들이 있지만 해가 바뀌어도 우리가 사고 파는 주식은 거의 변동이 없다. 그런데 프로들은 돈을 버는데 어째서 초보들은 돈을 잃는 걸까? 러시아에 이런 속담이 있다. 겨울에 마차를 준비하고 여름에 썰매를 준비하라. 프로들은 저점에 사서 주가가 오르는 동안 보유하다가 하락 가능성을 보이면 높은 수준에서 매도하거나 또 공매도한다. 겨울옷을 할인하는 3월에 겨울옷을 사고 가을이 되어서 여름옷을 할인하면 여름옷을 사둔다는 말이다. 사듯이 말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주식을 파는 일은 좀 더 복잡하다. 3월 꽃샘추위에 겨울 재킷을 판다고 생각해봐라. 추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포지션의 수익을 취할 때라는 것을 알기에 파는 것이다. 시장을 연구하고 패턴을 발견하고 변화를 예측하면 시장의 대중과 반대로 진입과 청산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대중과 반대로 청산과 진입 포지션을 취한다는 것이 또 핵심 포지션입니다. 안절부절 못할 정도로
매매가 규모가 크다면 긴장하게 된다. 초조하다면 어중이 떠중이 무리에 합류하게 된다. 느긋함과 독립심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초보 시절에 무엇보다 매매 규모를 줄여야 한다. 2%의 규칙은 알고 있을 것이다. 2%의 규칙은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보다 리스크를 더 적게 지는 게 현명하다. 엘더는 이제 0.25나 0.5%로 더 적게 한 진입 포지션을 최대 리스크를 더 적게 산정했습니다. 그래야 더 느긋해진다. 그래야 수익 실현과 손실 제한 또는 더 오래 보유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탐욕과 두려움은 멸망으로 이끄는 쌍두마차다. 특히 초보 시절에 비교적 적은 규모로 매매해 탐욕을 통제하면 자연히 두려움도 줄어들고 정신은 또렷하게 유지된다. 반면 욕심을 부려서 매매 규모를 키우면 공포가 엄습해 여러분을 희롱할 것이다. 두려움이 없으면 훌륭한 판단과 수익이 가능해진다. 두려움이 크면 빗나간 판단과 큰 손실로 이어진다. 매매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매력은 평생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나이가 들수록 더 훌륭한 트레이더로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따라오는 미덕인 추억, 인내, 경험은 매매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들이다. 그러나 경험에서 배우려면 먼저 게임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게임에 통달할 때까지 오랫동안 살아남아야 한다. 따라서 한 번의 큰 손실이나 연속되는 손실로 게임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자금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경험에서 배우고 활용하려면 기록 유지 시스템을 짜야 한다. 이 책에 전하는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책이 소개하는 규칙과 교훈들을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앞길은 창창하다. 여러분의 앞길에는 중대한 갈림길이 무수하다. 갈림길에서 정확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건승을 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책의 마감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정말 가치들이었죠. 한 번의 진입 포지션 자체에 대한 부분이 절대적으로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리스크를 떠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리스크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또 2%의 규칙과 6%의 규칙으로서 또 교훈을 줬었고요. 한 번의 진입 포지션 자체를 크게 산정하지 않는 것들 그런 부분들로 심리를 컨트롤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접근했는지 이 책에서는 세세하게 좀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원님들도 이 책에서 내 것으로 승화시킬 부분이 있다면 꼭 한번 대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 매매 전략과 원칙이 좀 맞지 않는데 그래도 참고를 꼭 해보셔가지고 한번 대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책을 마감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피터 린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고요. 2월 이 한 달 동안 어떻게 계획을 잘 세워서 실천을 하셨는지 한 번 더 돌이켜 보시면서 힘차게 또 3월 달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명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